대용량으로 산 고기나 치즈나 이런 걸 소분할 때 씻어서 보관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발암 물질을 같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세균을 많이 키워서 드시는 거예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보관을 한다면 몇 개월 동안 문제없이 보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집터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화학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이광열이라고 합니다. 식재료는 크게 보면은 이미 죽어 있는 것과 살아 있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상관없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것의 경우에는 결국은 영양소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산소와 물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게 해서 세균이 못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과일의 경우에 먼저 덜 익은 과일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은 당도가 높아지죠. 보통 이럴 때는 그 속에 들어있는 녹말이나 이런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쪼개지면서 당분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당분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속에 만약에 세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당분을 먹고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의 표면에 상처가 생기면 그런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침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세균들이 생장을 하게 되니까 식재료의 모습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채소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또 갈색으로 변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는 버리고 나머지는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갈색으로 변한 부분은 이미 영양소가 많이 사라진 경우가 되는 거고, 과일이나 이런 경우에 색이 변했다, 세균이 침투를 해서 파고들어서 색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채소나 과일의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류의 경우에 특히 햄버거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 고기를 갈아서 냉장고에 보관한다든지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색이 갈색으로 변한다든지 심지어 초록색으로 변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거기에서 세균이 많이 증식을 하면서 아주 심각한 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보톡스 맞는 독이 있잖아요. 세균에서 그러한 독소를 내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가열을 해서 요리를 하면 괜찮은데 속에 덜 익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데서 세균이 살아남아 있으면 배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먼저 산소와 수분은 식재료를 오래 보관하는데 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식재료를 보관해야 되느냐,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면 냉동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냉동 보관을 할 때도 표면을 완전히 랩이라든지 이런 걸로 둘러싸고 그 다음에 지퍼백에 넣고 산소를 빼낸 다음에 보관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방식으로 보관을 한다면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 1년,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이런 경우에는 냉동고에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나 아니면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실 텐데, 이때도 산소에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름들의 경우에는 산소 이중결합 부분에 산소가 끼어 들어가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산패라 그러고요. 이런 기름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감자는 햇볕이 들어오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빨리 싹을 틔우지 않으면 자기가 말라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싹이 금방 나는데, 자기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 동물들이 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감자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동물이 먹고 죽도록 솔라닌이라는 독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 그리고 수분을 공급해서 감자의 싹이 트게 하는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건강에 나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정란의 경우에 실제는 그 속에 병아리의 씨앗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따뜻한 곳에 보관을 했다. 그럼 운이 나쁘면,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병아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해서 생명체가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남은 것을 보관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기름, 수분, 단백질, 지방, 당분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와 물이 있잖아요. 이런 환경은 실제는 세균이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요리가 된 것도 거기에 세균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균은 냉장고 속에서도 잘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전 같은 경우나 만두 이런 것들도 요리를 한 다음에 한 주 정도 보관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밀봉을 해서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동 조건에서는 세균이 증식을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샐러드를 한꺼번에 많이 사와서 보관을 하고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권장할 만한 행동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샐러드를 만드나요? 채소를 어떻게든 씻어야 되잖아요. 자르고 물을 닿게 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세균은 들어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샐러드를 냉장고 속에서 며칠 동안 둔다. 그러면 세균을 많이 키워서 드시는 거예요. 배탈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음식에 침이 닿으면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게 들어있죠. 녹말을 잘게 쪼개서 설탕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효소인데 밥이든 죽이든 떡볶이든 녹말이 들어있는 것에는 침이 닿으면 세균이 문제가 아니라 녹말들이 분해돼서 죽처럼 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냉장고 속에 오랫동안 보관하면 당연히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실은 냉장고를 좀 텅텅 비워 놓는 거예요. 가득 차도 있도록 하면 저 속에 있는 것은 내가 한 주 전에 넣었는지 2주 전에 넣었는지 까먹기 쉽죠.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부패를 할 수가 있고 생긴 세균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란 법은 없고요. 거기에서 세균이 증식하면서 뭐 냄새도 만들어낼 수 있고 딴 데 옮겨서 또 세균이 또 증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냉장고를 좀 텅텅 비게 하고 냉동고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공간을 두어서 보관을 하는 게 좋아요. 소분의 기준은 먹을 양이잖아요. 대용량으로 산 고기나 치즈나 이런 걸 소분할 때 한번 요리해서 먹을 양으로 쪼개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그 속에 단백질과 지방이 참 많습니다. 세균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류는 랩이나 이런 걸로 완전히 둘러싸고 지퍼백 같은 데 넣고 산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몇 개월 동안 문제없이 보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왠지 밖에서 가져온 거니까 세균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씻어서 보관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게 외려 그 씻는 과정 중에서 세균을 추가를 하게 되고 수분이 들어가고 세균 들어가면 썩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영하 20도라고 하더라도 세균이 완전히 죽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서서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즈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해요. 냉동 보관이 아니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고기 같은 경우에는 랩으로 완전히 둘러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치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꾸로 원래 치즈라는 걸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슷하게 보관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볍게 싸서 냉장 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일찍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물은 에틸렌이라는 기체를 일종의 언어처럼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죠. 나무에 어떤 과일이 혼자 잘 익었고 나머지는 잘 익지 않았다면 이 과일 입장에서는 후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죠. 근데 만약에 여러 과일이 동시에 다 익었다면 동물들이 와서 그걸 왕창 다 먹고 들고 가는 길에 땅에 흩뿌릴 수도 있고 퍼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다 익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사용하는 언어가 에틸렌인데 어떤 과일이 내가 지금 익기 시작한다 하면은 옆에 과일들 보고 너도 같이 익어 하면서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런 에틸렌이라는 식물의 언어 또는 호르몬이 채소를 또 과일을 보관할 때는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속 노화가 아주 키워드인데 채소 자체가 가속 노화가 돼버리는 거죠. 에틸렌을 주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떫은 감을 사와서 빨리 익히고 싶다 그러면 잘 익은 키위라든지 에틸렌이 잘 나오는 과일을 옆에 두고 밀봉을 해 놓으면 감을 한꺼번에 다 익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너무 빨리 모든 것이 다 익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에틸렌이 있으면은 푸른 잎 채소 같은 경우에 내가 죽어야 되는 시점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갈색으로 변한다든지 누렇게 뜬다든지 그러면서 쓴맛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에틸렌이 노출되지 않는 게 좋죠. 그러니까 과일, 야채 보관함이잖아요. 과일과 채소를 좀 따로 보관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랩 같은 걸로 둘러싸서 에틸렌이 잘 나오지 않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장고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썩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음식을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고 일주일 내로 먹어 치운다든지 그래서 썩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냄새가 뭐냐라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과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자연 그대로의 향기가 있죠. 근데 보통 세균이 과일 속에 있는 또는 채소 속에 있는 음식 속에 있는 양분을 먹으면서 내어놓는 그런 기체들이 냄새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화수소 같은 경우 달걀 썩는 냄새예요. 그리고 또 단백질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하면서 암모니아 냄새도 만들어내고요. 기름 성분 같은 걸 먹으면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냄새를 그럼 어떻게 없앨 거냐? 이제 각각을 화학적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유기산은 산이니까 염기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베이킹 소다나 워싱 소다 이런 것을 접시 같은데 얇게 깔아서 펴 놓으면은 냄새가 사라질 수 있고요. 황화수소의 경우에는 구리에 굉장히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구리수세미 같은 것을 냉장고에 둬도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암모니아는 쉽게 잘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활성탄, 또 고양이 모래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약 중에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환경 호르몬처럼 행동하는 농약도 있습니다. 또 주로 이제 간 독성이 많죠, 농약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이제 농가에서 정해진 시기에 적정량을 살포하고 출하를 한다고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됐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농약을 제거하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껍질을 확실하게 제거를 하면 농약 없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양배추 농약을 살포를 하더라도 맨 바깥에 껍질에만 농약이 다 있고 속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껍질은 좀 남기고 농약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연마제를 이용을 해서 표면을 갉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워싱 소다나 이런 것들은 물을 조금만 넣으면은 알갱이가 거친 연마제가 되는데 과일의 표면을 문지르면 가장 바깥에 농약이 가장 많이 있을 부분은 좀 깔아져 나가고 속에 있는 부분은 농약이 적을 테니까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레몬의 경우에 표면이 약간 미끌거리죠. 왁스 코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수원에서 사과를 처음 딱 땄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표면에 약간의 미끌거림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왁스인데요.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수세미로 박박 닦은 다음에 냉장고에서 보관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호층이 없어졌으니까 세균이 침투하기가 쉽죠. 훨씬 빨리 상합니다. 또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복숭아나 이런 것은 냉장 보관하면 안 돼요. 상온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만약 이것을 씻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껍질로 세균이 침투해서 복숭아가 금방 상합니다. 잘 알려진 독성 물질이 이제 수은이죠.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경계를 건드리게 되는데 이 수은은 예를 들어 참치 이런 큰 생선들에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독성 물질이니까 좀 조심하면 좋겠고요. 또 잘 알려진 것이 독어의 경우에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독소라든지 또 적조 조류 속에 들어있는 독소 이름이 삭시톡신이라고 합니다. 조개가 먹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요리를 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문제를 일으키죠. 사망을 하게 된다든지 심한 배탈이 난다든지 채소나 나물이나 이런 것들 중에 시금치의 경우에는 조금 먹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옥살레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칼슘 이온하고 만나면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주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이나 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낭콩의 경우에 채소를 드시는 분들이 채소니까 여기에 비타민 이거 먹어야 되는데 참기만 해도 다 날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콩의 경우에는 비타민 때문에 먹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콩은 푹 삶아서 드셔야 되고요. 푹 삶지 않으면 콩에 들어있는 렉틴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독으로 작용을 합니다. 배탈이 나게 한다든지 몸에서 미네랄을 흡수하는 그 과정을 방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고사리 같은 경우에 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를 아주 높은 온도에서 여러 번 삶아서 그 물을 다 버리고 남은 고사리를 요리를 해 드셔야 되는 거지 고사리를 뭐 살짝 데쳐서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발암 물질을 같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갓난아이는 절대 꿀을 먹이면 안 돼요. 갓난아이의 경우에는 장 운동이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꿀 속에는 세균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세균의 아포라는 것이 있어요. 장 속에 들어오면은 따뜻하니까 이제 깨어나게 되거든요. 증식을 하면서 우리 보톡스 주사 맞는 독소를 세균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아기가 팍 퍼져버려요. 근육에 힘이 하나도 없고 쭉 늘어지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갓난아이의 경우에는 생우유를 먹이면 안 돼요. 사람의 모유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단백질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아기한테 한 번에 들어오면은 신장이 힘들어요. 그리고 장에서 소화가 덜 된 카세인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세균이 증식을 하면서 기체를 많이 만들죠. 그게 이제 장이 불불 끓어오르고 소화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생우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또 영원한 화합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생수병 속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에서 떨어져 나온 것, 또 배달 용기 전부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일회용 종이컵에서도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테팔 프라이팬의 경우에 테플론이라는 고분자를 코팅을 하면 계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떨어져 나오니까 아주 요리하기 쉽죠. 그런데 문제는 이 테플론이라는 것을 만들 때 영원한 화합물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켜서 암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성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저체중 유발하기도 하고, 또 간에 독성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뇌로 가서 혈전을 만들게 되는 피떡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모세혈관을 막고 심지어 뇌세포에 침투를 할 수도 있고요. 뇌 조직을 죽이게 되고, 이제 기억력을 잃어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뇌의 기능을 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큰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먹으면 변으로 나갑니다. 근데 일부 장에서 흡수가 돼요. 우리의 소장에서. 그리고 실제 미세 플라스틱의 숫자가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생수병의 경우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나온 연구 결과인데, 생수병 속에 들어있는 물 1리터 속에 24만 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것은 화학을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는 어떤 경우라도 석회석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 석회석 성분은 낮은 온도에서는 잘 녹고 높은 온도에서 외려 덜 녹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 물을 끓여주면은 석회석 성분이 침전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침전으로 떨어질 때 미세 플라스틱을 같이 붙잡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끓이는 그 행위만으로도 물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 정수기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끓이고 식혀서, 좀 귀찮지만 요즘 피처형 정수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데다가 물을 부으면 걸러져요, 밑에다. 그래서 그런 물을 마시면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제거가 된 상태가 될 것이고요. 정수기를 쓰는 분들도 물을 한번 끓여서 들으실 수 있다면 좀 더 좋을 것입니다.